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국악감면학과 교수 이부규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많이 겪으시는 다양한 그 치과 치료 수식 중 발생하는 다양한 그 신경 손상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뭐 너무 깊이 들어갈 시간도 없고 가능한 짧고 간략하게 여러분이 요점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치과 치료 중 손상이 발생하기 쉬운 신경은 제일 흔한 게 바로 하치조 신경입니다. 대부분의 신경 손상을 입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악신경의 가지인 설신경, 링구알 너브라고 하는 설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눈 밑에서 나오는 안화신경, 또 아주 드물지만 안면신경 등이 손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가장 빈번하게 손상을 입게 되는 안화신경과 설신경의 주행 양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악골의 내측에 바디 내측에 링굴라라는 곳을 통해서 이 만디블라 너브가 쭉 캐날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하치조 신경이고, 그 위에서 갈라져서 설축으로 들어가는 요 링구알 너브가 되겠습니다. 요 두 신경이 주행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치과 치료 시에 아주 인접한 부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가장 빈번하게 손상을 입는 그런 두 신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경 손상의 기전입니다. 뭐 다양한 기전이 있는데,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뭉개지는 것, 그리고 압박을 받거나, 그리고 당겨지거나,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나, 또 절단이 되는 거죠. 찢어지거나, 뭐 메스 같은 것으로 아주 예리하게 잘라지거나, 또한 전신질환의 어떤 영향으로 대사 이상이 있거나, 또 그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허열 증상이 나면서 생기는 손상, 그리고 구강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와 같이 어떤 그런 강한 방사선을 조사받았을 때 또 손상을 받게 될 수 있고, 또 지혈을 위한 어떤 전기 소작기 등을 사용할 때 또 전기적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역이열상은 영어로 thermal입니다. 그래서 강한 어떤 신경 주변에 마찰열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은 그 열에 의해서 가열이 돼서 또 신경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신경 손상을 초래하는 치과 치료는 뭐 논문마다 다양한데, 그래도 가장 빈번한 것이 이제 사랑니 발치, 그리고 아마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랑니 발치보다는 임플란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건 이제 외국 논문에서 가져온 거고, 그리고 또 빈도가 높은 것이 이제 국소 마취가 일반적인 치과 치료에서 이제 신경 손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 뭐 구강암면외과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양악 수술이거나 골절이거나 종양절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치료들은 이제 개원가에서 시도하는 시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신경치료, 에이피코액토미, 다양한 바이옵시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이제 신경 손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링구알 너브 손상의 경우에는 사랑니 발치에 의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링구알 너브는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굉장히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나 장애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경 손상의 장애를 입게 되면은 기능적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언어, 발음 뭐 그런 부분하고, 음식 먹을 때라든가 뭐 기타 여러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기능에서 장애를 입기 때문에 환자들이 한번 신경 손상을 입게 되고, 이게 만약에 영구화가 된다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불평을
그 신경 손상을 초래하게 했던 치과 의사에게 어떤 그런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치조 신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치조 신경의 주행입니다. 하치조 신경 주행은 3차 신경의 가장 큰 가지인 이제 만디블라 너브에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것이고, 아까 먼저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링구알 너브하고 갈라지면서 링굴라, 하악 내면에 있는 링굴라로 들어가서 만디블라 캐날로 쭉 들어가서 전체 아래 턱뼈의 어떤 감각 신경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멘탈 포레이먼 20을 통해서 일부의 가지가 나오고, 또 남은 가지가 다시 전치부 쪽 캐날, 그 캐날은 많이 작아지지만 그 캐날을 통해서 이제 남은 가지가 또 지나가서 인사이시브 너브라고 그래서 이제 전치부나 아니면 친, 그 관련된 잇몸 쪽의 어떤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하치조 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구강 내로는 보시면은 요 초록색 요 부위가 이제 하치조 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부위가 되는데, 혀의 전방 3분의 2, 그리고 전체 치열의 치은, 그리고 여기 입술, 그리고 입술 앞쪽으로 피부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국인 하치조 신경 주행의 특성에 대한 또 논문이 또 잘 나온 게 있었고, 하치조 신경 주행에 있어서 뭐 외국 사람들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보통 우리가 멘탈 포레이먼 그 20이 위치가 이제 뭐 제1소구지냐 제2소구지냐 그러는데, 이 논문에 의하면은 한국인은 제2소구지 쪽에 20의 출구가 많다는 것이 좀 흥미로웠고, 보시면은 뭐 이거는 이제 일반 서양인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악관, 만디블라 캐날은 소구치보다 대구치 부위에서 치근첨에 더 가깝게 주행을 하고, 후방부에서는 설측, 설측이라는 건 이제 그 턱뼈의 안쪽, 혀 쪽인 거죠. 혀 쪽으로 치우쳐서 주행하다가 소구치로 오면서 점점 바깥쪽으로 나와서 멘탈 포레이먼을 통해서 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가 양악 수술을 해보면 하악골을 이렇게 스플리팅 했을 때 저희가 그 대부분의 그 하치조 신경이 설측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워낙에 이제 그 해부학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협측으로도 굉장히 주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그렇다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멘탈 포레이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관이 오는 것보다는 상방에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오다가 위로 싹 오른 거죠. 상방으로 위치하고, 그리고 이 하악관이 최전방 부위보다는 약간 후방으로, 그러니까 이 하악관이 쭉 진행하면서 앞쪽으로 좀 갔다가 다시 뒤쪽으로 싹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이걸 전방골이라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부르시던데, 전방골이의 위치가 멘탈 포레이먼보다는 최대 전방 10mm까지도 만디블라 캐날이 연장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만디블라 캐날 안으로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임플란트 같은 걸 식립하거나 뭐 신경치료 같은 걸 할 때 멘탈 포레이먼만 확인하고 그 앞쪽에는 뭐 없나 보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다가 뭐 임플란트를 막 그냥 넉넉하게 깊이 받거나 신경치료를 막 파일링을 넉넉하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멘탈 포레이먼 앞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연장돼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하치조 신경을 아주 심각하게 건드리는 일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CBCT가 아주 보편화되어서 일반 파노라마 상에서는 그렇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보이는 그런 신경관의 위치라든가 멘탈 포레이먼의 위치가
CT를 통해서는 좀 더 잘 보이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지들을 내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주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신경관에 인접할 수 있는 그런 치과 치료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CT를 찍어서 수술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 있던 자료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멘탈 포레이먼이 약간 상방에 있고 약간 제2소구치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악관이 아래로 멘탈 포레이먼보다 아래쪽으로 가다가 이게 전방으로 싹 나와서 싹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 전방까지 오는 거는 뭐 이런 걸 알고 경험 있는 분들은 뭐 금방 뭐 예측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예상 외의 어떤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CT를 보시면은 CT는 보다 이런 그 관의 모양이나 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신경관 근처에 인접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실 때는 반드시 CT를 찍으시기를 권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양갈래 혹은 세갈래 뭐 그 이상 갈래의 어떤 비정상적인 하치 신경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보통 정상적인 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어떤 것들은 여기서 가지가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요 위로도 이렇게 신경관이 지나가고 여기서 한 번 더 지나가고 이제 이런 분지가 이제 막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두 가지 분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가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동일 환자에서 파노라마 상으로는 0.5%밖에 이런 분지관들이 확인이 안 되었는데 CBCT로는 65%가 관찰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분지가 되는 이런 분지들은 그 신경관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파노라마로는 확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관이 아래 넉넉하게 있네. 그러고서 이제 임플란트 받기 아주 충분하구만.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막 박다 보면 갑자기 환자가 감각이 이상하다, 뭔가 느낌 이상하고 막 감각이 어느 부분은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CBCT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런 분지를 또 예상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노라마로 이건 이제 분지가 있는 케이스인데 파노라마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잘 확인이 안 돼요. 이게 그냥 트래베큘라 패턴 중에 하나인지 이게 분지인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 다양한 분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신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신경의 분지인 겁니다. 신경과 혈관이 같이 주행하는 그런 분지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사랑니 매복치가 있어. 이거 이거 오스테오마거든요. 여기 하나 뽑아야 되겠다 그러고 뻑 뽑았는데 신경은 안 건드린 것 같아. 갑자기 해서 출혈이 막 되고 또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막 그럴 수가 있고요. 여기도 요거 이제 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고, 요 단면에서 코로날 단면에서 보면은 요런 이제 두 개 관으로 지나가고, 요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분지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그렇게 드문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임상에 앞으로 향후에 파노라마나 CBCT 이미지를 보실 때 참조해서 보시면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노인무치약 환자의 하치조 신경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환자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치아가 상실되고 또 잇몸뼈가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다양한 염증이든 노화로 인해서 잇몸뼈가 흡수되게 됩니다. 치조골이 흡수가 되면은 이제 만디블라 바디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멘탈 포레이먼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잇몸 위로 올라오고 캐날도 굉장히 잇몸 위쪽으로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노인 환자의 그 멘탈 포레이먼과
하치조관의 하악관의 어떤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멘탈 포레이먼, 바로 잇몸 위에 있습니다. 여기도 멘탈 포레이먼이 여기 있고, 여기는 하치조 신경관이 아예 그냥 이렇게 이제 다 잇몸뼈가 내려가서 이 중간 이제 소구치 정도부터는 그냥 이 신경이 바로 잇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전치부 이제 거의 멘탈 포레이먼이 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만나서 혹시 좀 보철 전 수술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절개선을 뚝 주다 보면 바로 이제 신경을 바로 자르는 그런 아주 대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설신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설신경 손상은 하치조 신경 손상에 비해서 굉장히 빈도는 적습니다. 적지만 한번 발생하면 이 신경의 재생이나 수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게 안쪽에 있고 그래서 힘들고 또 일단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장애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이 설신경의 주행에 대해서도 또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설신경의 어떤 평균 위치라든가 주행에 대한 또 좋은 논문이 이미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참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고 이런 연구를 이렇게 해오신 여러 우리나라 그 치과 의사분들 또 의과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의를 한번 표하고요. 네, 보시면 이제 설신경의 지배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방 3분의 2의 어떤 일반 감각 신경 및 맛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설신경이 3차 신경의 가지이기도 하지만 여기 안면신경의 가지인 코다 팀파니, 요게 이제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또 신경이죠. 요게 이제 합쳐져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뿐만 아니라 이제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요 설신경의 주행에 대해서는 아까 그 먼저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 보시면은 서구인과 많이 다르다라는 그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3대구치 부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설신경이 치과 치료에서 제일 가까운 부위가 이제 제3대구치 정도 되는데 매복치 같은 게 있을 때 여기 이제 하방, 우리나라 환자에 있어서는 약간 10mm 정도 하방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좀 흔하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가깝게 3mm, 이게 치조정에서죠. 치조정에서 3mm 이내도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거리가 보통 4, 5mm 정도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또 사람들 특징이 요 설측 치조능, 이 알베올라 크레스트, 3대구치 그 상방에 크레스트의 설측 경사가 조금 더 심하다. 그래서 이제 사랑니 발치 같은 거를 매복치를 할 때 이제 그 골 삭제를 하고 거기에 펄크룸을 줘서 엘리베이터를 걸고 발치를 할 때 이제 그쪽이 혹시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경사가 심하니까 아무래도 부러지는 것도 잘 부러질 수 있고, 그게 부러지게 되면 바로 이제 설신경이 혹시 재수없게 이 치조능에 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바로 설신경의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사랑니 발치를 할 때에도 이쪽 그 설측의 어떤 피판 방리를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뭔가 펄크룸을 주고 어떤 조작을 하는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설신경들은 또 이제 콜라테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신경 가지들과 이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서로 어떤 지배 영역을 좀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디블 블록, 인피리어 알베올라 블록을 했을 때도 요게 이제 혀 쪽이 뭐 마취가 좀 덜 되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쪽 가지 말고 다른 가지에서 또 이쪽으로 이제 신경이 넘어와서 이런 분지에 의해서 어떤 지배되고 있는 경우인
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거 마취 안 됐네 그래서 뭐 무턱대고 또 마취만 막 마취약을 많이 주거나 해서 또 다른 전신적인 문제를 또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이 사람 몸이라는 게 참 뭐 아주 뭐 로봇도 아니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논문은 이 이제 하악신경, 만디블라 너브가 하치오 신경하고 이제 그 설신경으로 갈라질 때 그게 이제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하악신경에서 쭉 하치오 신경으로 들어가서 요 이제 링굴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이제 한참 위에서부터 이제 설신경이 이제 갈라져 나오고 두 번째도 상당한 높이를 두고 갈라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가까이서 이제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이제 그 안쪽에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그 만디블라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블록할 때 어떤 그 주는 영향에 좀 차이를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인피리어 알베올라 하치오 신경하고 갈라져 갖고 이제 링구알 너브가 이렇게 주행을 하면 이 설측을 따라서 이렇게 얌전하게 주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치조점까지 올라오는 거죠. 레트로몰라 패드까지 쓱 올라와서 이렇게 쓱 간단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여기에 매복치가 있는 경우에 인시전은 이제 퍽 일로 주잖아요.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시전을 팍 주면은 바로 자르게 되는 겁니다. 하치조 신경, 설신경을.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에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아주 주의 깊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야 또 안전하고 어떤 부작용 없는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신경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학부 때 다 배우셨겠지만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그 셀 바디가 있고 뉴클레우스가 있으며 그래서 이제 엑손 돌기가 나와서 타겟하고 있는 머슬의 뉴로머스큘러 정션을 이루면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엑손의 주변을 슈반셀이 만들어내는 마이엘린, 그 수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수초가 이렇게 싸고 있고 여기 이제 란비에르 결절이라고 해서 여러 결절 구조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어떤 가해지는 신호를 화학적 혹은 전기적으로 근육에 전달하는 그래서 기능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요건 이제 말초신경의 단면입니다. 그런 저런 신경세포들의 다발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이 다발이 이제 파시클이라고 하는데 이 다발이 연결돼서 또 전체적인 한 다발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신경을 싸고 있는 이 제일 마지막의 껍질을 에피뉴리엄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간 단계의 어떤 신경 다발의 껍질을 페리뉴리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하나하나의 그 엑손을 이루고 있는 여기에 막을 엔도뉴리엄이라고 하고 그 안에 이제 뉴런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 신경 다발에는 반드시 혈관이 같이 지나갑니다. 동맥, 정맥이 지나가고 그래서 어떤 영양 공급도 해주고 또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대사 산물을 또 바로바로 제거해 주어서 건강한 신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하치오 신경 혈관 다발의 구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그 신경 하치조 신경입니다. 하치조 신경 그 다발 안에 신경이 있고 이 다발 안에 동맥, 정맥이 있습니다. inferior alveolar artery, inferior alveolar vein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수술을 하시다가 신경 손상이 왔을 때 굉장히 심한 출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동맥 출혈이거나 정맥 출혈인데 이런 것들이 벌써 출혈이 있었다. 그러면은 상당한 정도의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시는 게 좋고, 혹시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출혈도 있고 뭐 그랬지만 요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시면 이 전체가 신경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걸 전체를 신경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전체 이 번들에서 또 신경은 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시고, 신경이 큰일 뭐 다 찢어지구나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뭐 이건 그냥 동맥이나 정맥만 다쳤을 수도 있겠다라고 또 판단하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어떤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임상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마취가 깬 이후에 영상 검사나 아니면 다른 신경 기능 평가 검사들을 통해서 이 신경 장의 어떤 평가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디블라 캐날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뭐 그 기존의 뭐 서양인들이나 기존 논문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구치부 쪽에서는 이렇게 설축으로 조금 진행하다가 점점 멘탈 포레이먼 쪽으로 다가오면서 협축으로 다가오고 진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 손상의 종류와 예후입니다. 여러 선학들에 의해서 신경 손상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었고, 그 예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여러분들이 분류를 했으나 결국은 이제 비슷한 상황을 각각의 이제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좀 분류한 거에 불과하고, 뭐 이런 것을 하나하나 뭐 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손상이 덜한 거를 이제 뉴로프락시아, 이거 다 학부 때 배우셨을 텐데, 뉴로프락시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엑손 자체는 인택트한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 뭔가 좌상이든 어떤 다양한 원인에 의한 외상이 가해져서 디미네럴라이제이션 정도 일어난 이런 상태가 되겠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4주 이내에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엑소노토메시스, 엑손에 뭔가 인저리가 가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래도 조금 손상이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회복이 되더라도 조금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디스테지아 상태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3단계 정도로 이제 분류가 또 되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 아까 엔도뉴리엄이나 페리뉴리엄 정도가 이제 손상이 된 경우에는, 요게 이제 컨티뉴이티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수개월간 페인이 동반되는 어떤 중증의 감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가 이제 뉴로토마시스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거의 너브가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거나 너덜너덜해지거나 뭐 잘린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단계를 또 2단계로 또 분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에 한 3단계 정도 엑소노토메시스에서 레벨 2, 레벨 3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 엑소노토메시스에서 그 엑손의 상당한 정도의 어떤 손상을 입고 또 뉴로토메시스 단계까지, 이 단계에서는 외과적인 처치가 아주 심각하게 고려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3개월이라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만약에 3개월까지 감각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이러면 이제 그게 계속 뭐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지만, 3개월이 지나도 감각 회복의 징후가 거의 없이 똑같다. 이러면은 이제 영구적 감각 상실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러니 바로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에 의한 그 분류법인데,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 다 드린 내용이고, 뉴로프락시스, 엑소노토메시스, 뉴로토메시스. 요 단계에서 이제 1, 2, 3, 4, 5 단계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부분으로 좀 더 자세히 분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이제 학부 때 배우셨겠지만 이제 요 신경 손상의 특징입니다. 이제 월레리안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신경세포가 손상을 한번 받으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달 경로, 전선이 한번 이렇게 끊어지는 그 신호 전달이 잘 안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바로 그 디스탈, 원심 부위, 근육에 붙어있는 원심 부위가 그냥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신경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월레리안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다 디스탈 부위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동안은 신경과 근육이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액손이 자라나가면서 이 근육까지 이제 연결이 다시 되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신경 재생해 주는, 요것도 이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노마의 신경입니다. 요게 이제 뭐 타겟, 올가니까 이제 머슬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손상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손상을 받고 이제 여기서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면 손상 정도가 뭐 경미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디제너레이션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말단에서 바로 새로운 신경이 자라서 이렇게 머슬까지, 머슬 파이버까지 닿는 그런 재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말단에서 손상받은 요 말단에서 자라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지를 내서 다시 이렇게 원래 타겟 하는 그런 근 파이버까지 바이패스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원래 타겟하고 있던 머슬 파이버는 여기인데 일로 못 가고 그냥 엄한 데로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신경이 재생됐다고 하기가 조금 뭐한 그런 엉뚱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이제 스프라우팅은 원래 손상받은 신경은 결국은 이제 이 재생에 실패하고, 하지만 뭔가 이게 신의 조화인지 이 타겟 요 부위가 이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접한 다른 신경에서 가지를 내서 이 신경의 어떤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보완하는 그런 또 신경 재생을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손상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신경 손상의 평가가 있고 이제 이 단계별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이제 하치주 신경 손상을 입으면은 뭐 입안으로도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마커가 바로 입술 아래 이 턱끝 요 사이에 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신경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손상의 어떤 그 중증의 정도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먼저 이제 레벨 A, 그래서 2-point discrimination 하고 디렉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은 반응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정상에 가까우면 이거는 그냥 금방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뭔가 없거나 그러면 이제 레벨 B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B는 이제 컨택트 디텍션인데, 그래서 이제 요걸 또 평가하고 여기서 이제 역치가 굉장히 높다, 이게 반응을 잘 안 하더라,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신경 손상이 이제 중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페인 센시티비티를 보는 레벨 C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레벨 A, 여기 이제 2-point discrimination.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냥 치과에 있는 그런 뭐 다양한 캘리퍼라든가 뭐 이런 기구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거리를 점점 줄여가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또 요거 이제 디렉션을 보는 건데, 요거 이제 아주 가벼운 이게 이제 눌려지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커튼 모래 그 헤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즈가 작은 면봉으로 이렇게 방향을 테스트해서 환자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컨택트를 보는 건데, 어느 감각이 없다는 지점에 이렇게 여러 점을 찍어서 그걸 반복해서 찍어보거나 다른 지점을 찍어보거나 해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인덴테이션이 많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C, 요거는 이제 어떤 페인을 보는 건데 굉장히 날카로운 것들로 이제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네, 어떤 기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찔러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의무 기록에 그림을 그려놓거나 기록을 해서 또 뭐 일주일 후에 불러서 한번 또 체크해보고 또 한 달 후에 불러서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그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또 환자하고 어떤 그런 환자의 불안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고 환자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